최근 세계 조선업계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이 2020년 반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에 밀려서 조선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는 데다가 이제는 남겨진 기업들끼리 몸집만 키우는 합병을 하며 생존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선업은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저점 구간을 지났습니다. 수주 잔고가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고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었죠. 경쟁국가의 추격도 거셌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 11월까지 712만 CGT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1위는 지켰지만 2위 중국이 턱 밑까지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포인트였던 수주 점유율 격차는 올해 1%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이죠. 11월만 한정하면 한국은 일본에도 밀린 3위였습니다. 한국의 주력인 초대형 유조선 VLCC와 14만 제곱미터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량이 전년 대비 각각 58%, 30% 하락한 영향이 컸던 탓이었죠. 하지만 LNG 운반선 발주는 내년에 다시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진행하는 100척 규모 프로젝트, 사우디 아람코와 국영해운사 바흐리의 12척 신조 발주가 모두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 모잠비크, 골든패스, 아틱 프로젝트 이들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80척 내의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상황은 한국 조선사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작년 10월부터 연비가 높은 선박들의 용선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선박은 경쟁국 대비 연비 경쟁력을 갖추어 있어 결국 글로벌 수주 경쟁은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죠. 여기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빅3가 대표됩니다. 다만 각 회사들이 신경 써야 할 개별 과제는 많습니다. 성과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건조 비용도 그만큼 늘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LNG선의 건조 척수가 이제껏 국내 조선소가 건조해보지 않은 수준까지 높이 올라갈 예정인데 원자재 조달 및 인력 충원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건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업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일본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괴멸할 위기에 처해 스스로 조선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몸집 부풀리기 전략을 택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조선업에서는 견고하게 버티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조선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미쓰이 E&S까지 조선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었죠. 일본 5대 조선업체 중 이마바리 조선소와 JMU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조선소만이 남고 사라진 것이죠. 미쓰이 E&S는 조선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한국 및 중국 조선업체들과의 경쟁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LNG선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 최대급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의 미쓰비시 고야기 공장을 매각하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범기업에 한 방 먹인 것 같군요. 이들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쓰이는 군함과 같은 특수선에만 집중하고 있고 미쓰비시는 상선보다는 해양, 단순 구점을 제작 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카와사키는 중국 업체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세워 상선 산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업에 일본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이 정도일 것이라 일본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업체 5개 중 3개가 포기하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2회사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해외로 진출하기보다 일본 내수에 거의 의존하면서 내수 산업으로 전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12월 19일 주요 분석기관에 따르면 일본 조선사들이 올해 보유한 수주 잔량 가운데 무려 70%가 일본 자국 선주들이 발주한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 척수 기준으로 일본 선주들의 발주 물량이 총 466척이었으며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 발주량은 각기 90척, 84척, 15척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 마린을 합병해
자국 2위 조선사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를 출범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조선사를 꺾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조선소 간 합병을 추진했지만 호기롭게 합병한 계획이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글로벌 수주 역량 제고를 위해 조선소 간 합병을 통해 몸집 키우기를 진행했지만 자국 발주 의존도는 더욱 심해진 것이죠. 당시 수주 잔량 중 자국 선사 발주 비중은 60% 수준이었는데 합병 7년이 지난 지금 70%로 자국 선사 발주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수주 물량 전체가 해외 발주로 채워진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몸집 키우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내수화 경향이 커진 것은 기술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9년 도쿄대학교를 필두로 조선 관련 학과를 폐지해 현재 대학에서 조선업 관련 학과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시 일본 조선업은 조선 합리화 정책의 영향으로 동경대학교를 시작으로 조선학과가 폐지된 이후 선박 분야 설계 인력의 배출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박 설계 분야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배출이 사라진 일본 조선업은 매우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기술력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기술력 제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단순히 몸집 부풀리기만 집중하다 보니 글로벌 수주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경우 일본 선사들은 자국 조선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 앞선 한국 선사에 물량을 내줄 정도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설계 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일본 조선업의 노력에도 일본 대형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의 LNG선 발주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선사가 발주해 한국 조선업이 건조한 LNG선 중 8척은 이미 운항을 하고 있고 현재 14척이 추가로 건조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의 증진과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재차 몸집만 키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업체인 일본 1위 아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최근 자본, 업무 제휴를 체결했는데 곧 양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사를 만들 태세입니다. 이로써 합병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계 규모 확대로도 한국을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예정된 한국 조선업의 일본에서의 결합 심사를 해박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를 빌미로 일본 경쟁 당국이 목리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낯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죠. 일본 국우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대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반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몰락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뉴스다. 일본에 두동강 부러진 컨테이너 수송선을 보면 답 나오지. 한국의 시대잖아. 가와사키 중공업도 로봇과 항공기로 방향을 전환했고 IHI도 터보 등의 비선박에서 사업 전환하는 시대야. 일본은 무엇을 해도 이제 내리막길이네요. 주가만 위세가 좋을 뿐이죠. 한국을 질투하는 일본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해전에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에 이길 수 없는 것. 한국의 조선 수주가 세계인데 우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분야도 한국의 승자인가? 역시 일본은 칠칠치 못하네. 한국에 계속 패배하고 있어 웃음만 나온다. 이 분야는 한국의 집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 조선은 이런 집념이 있기나 한 건가? 슬프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적자 수주입니다. 나라 돈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진짜 국영이라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덤핑하거나 돈을 적게 받는다고 내구성 떨어지는 침몰하는 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 LNG 관련 지적재산권은
미국과 프랑스와 북유럽 지역이 모두 잡고 있어. 한국 등 기타 국가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국 경제에 문제 없겠네. 그렇다면 일본에 의지하려는 수치스러운 짓 하지 마. 해냈구나. 한국 젊은이는 조선업계에 취직해라. 그리고 일본에는 절대 오지 마.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아니면 벌써 망했겠지. 한국의 LNG선? 놈들이 제대로 내압 탱크를 만들 수나 있는 것인가? 겨우 배에 소매에 온 나라가 필사적인 모습이 웃기다. 바보같이 한국은 덤핑을 또 했네. 이젠 나라도 체력이 없어서 피만 흘릴 뿐이야. 오, 잘 됐네. 빨리 일본에 살고 있는 바보들 모두 데려가라. 중국, 한국에게 싸게 배를 만들게 하고 필리핀 선원들을 운항시키고 일본인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 일본인들의 반응을 요약해봤습니다. 일본인들도 일본 조선업이 휘쳐있는 데 대해 현실인식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울 정도로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앞으로 2020년에는 조선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LNG, 액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 카타르가 대형 LNG선 최대 100척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며 또한 내년 환경구제 강화로 폐선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좋은 기술력과 신뢰의 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길 예상하며 2020년이 더욱 희망찬 한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네티즌들은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쓴 건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텐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숙소가 만들어졌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둘째 치고서라도 한눈에 봐도 너무 약해 보인다면서 안전사고가 반드시 생길 것 같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온 선수들이 자신의 중요한 경기의 전날 밤에 이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겠느냐. 조직위원회는 자국 외 선수들의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훌륭한 장비를 만들어냈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믿겨지지 않는다. 홍보를 위한 모형 사진이 아니냐. 실제로는 선수들에게 반드시 다른 침대를 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마지막 이 댓글은 많은 신문기사들에서 인용을 했던데 재해 피난처의 숙소치고는 훌륭하다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 숙소에 사용되는 침대와 관련돼서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침대를 언론에 처음 공개한 건 작년 9월이고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는 아직 기간도 1년 가까이 남았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는 선수들도 많았고 애초에 이런 일을 잘 모르는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참가국 선수들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선수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수촌 숙소에 놓일 침대들은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에어위그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작은 상자 여러 개를 엮어서 큰 상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 2개를 또 다시 붙여서 하나의 침대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큰 뼈대 골조뿐만 아니라 관절에 해당하는 연결 부위도 모두 종이로 만들어져 제작된 점이 특이한데요. 첫 공개 당시 조직위원회는 이 조립 과정을 시범을 보였는데 여기서 했던 발언은 비록 종이로 만들어 가벼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강하다.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무려 200kg이나 된다 라면서 자랑하듯 강조를 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이라는 강점이 있고 편안함까지 보장된다 라면서 매트리스도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번 도쿄올림픽과 도쿄 패럴림픽에서 사용되는 침대는 총 26,000개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환경보호 취지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3자가 아닌 이를 직접 사용해야만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해야 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해당 침대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지난 9일 이를 배치까지 완료한 선수촌 숙소를 공개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전체적으로 허술해 보이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선수들은 정상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6개월 후에 올림픽 대회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는 지난 10일에 도쿄올림픽에선 무릎 꿇기를 금지시킨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몇몇 행동들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 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스포츠는 중립적이며 정치나 종교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IOC 헌장 50조에는 올림픽에서 차별적 행위나 선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경기장 시상대에서 무릎을 꿇거나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들어올리는 행위, 혹은 손으로 특정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꼽았는데요. 이것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시상식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고 그에 맞는 금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4용지 3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만든 지침서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장과 선수촌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고요. AP통신은 이 IOC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수의 소속 국가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포츠기구 그리고 IOC까지 3개의 기관이 같이 조사를 진행해 강력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기 종료 후에 하는 기자회견이나 TV 방송과의 인터뷰 또는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경기 중의 행동이나 선수촌에서 생활할 때의 행동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다소 헷갈린 규정이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모이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또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규정까지 빽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것엔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작년 8월 팬 아메리카 게임이라는 미국에서 열린 한 대회의 시상식이 발단이었습니다. 미국의 펜싱 대표팀 레이스라는 선수는 미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위와 같이 무릎을 꿇은 사건인데요. 또 미국의 해머 던지기 여자부 대표 중에 그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시상대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하늘로 올렸던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뭐 그리 큰 잘못이겠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혹은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의 제스처라고 합니다. 이 두 선수의 행동 이후 이건 정치적 행동이다, 아니다,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고, 결국 두 선수는 미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 12개월 근신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 규정과 관련돼서 더욱더 애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에서 골을 넣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치면 이것을 선수들이 기뻐서 하는 세러머니로 볼 것인지 정치적 제스처로 볼 것인지, 또한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걸 대체 어느 나라에 누가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가 더 강화됐다고 하니 선수들은 골을 넣고도 정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번 대회는 논란만 더욱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